네. 이게 예. 자, 최상욱 작가님과 예. 또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근데 오늘은 무슨 정책이 발표된 게 하나 있어서 예. 그 얘기도 좀 들어보고 요즘 부동산 분위기 어떤지 좀 들어보고 예. 뭐 그런 이야기. 최상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게 뭐예요? 오늘 서울시에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약간 마니페스토 형식으로 이렇게 네. 바꾸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음. 그러니까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원래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국토의 계획법에 따라서 5년마다 만들어야 되는데 예. 가장 최근에 만들어졌던 게 2014년 박원순 시장 재직 시절에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그 이후에 리비전이 없다가 예. 지금 2040 그러니까 10년 더해져가지고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올해 발표할 예정이고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쭈루룩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문화, 사회, 교육 뭐 여러 가지 서울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예. 사람들이 가장 오늘 관심을 표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전 2030 서울 기본도시계획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시 아파트 층수 제한 기준이라는 게 그때 처음 들어갔었거든요. 2014년도에. 35층. 네, 35층 아시겠지만 네. 일반 주거지는 35층이고 예. 준주거지는 50층까지 가능하다. 이 기준이 2014년도에 처음 들어갔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층수 제한을 그렇게 뭐 절대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유연하게 예. 하겠다. 정성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대치하겠다고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화면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왼쪽에 보시는 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인데 이거는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주거지는 35층 이하이고 복합 주거지 같은 경우에만 50층 이하로 되어 있고 네. 2종 일반 주거지는 25층 이하로만 건설을 해야 돼요. 이건 서울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층수는 무조건 35층인 거고요. 예. 오늘 나온 그림은 뭐 용적률이 똑같다 하더라도 오른쪽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림처럼 절대적인 수치 기준 없앨 거고 대상지 여건 고려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 적정한 높이 계획을 그냥 유연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열어주는 내용이어서 보시면 35층보다 높아 보이는 막대기가 2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층고 제한이 폐지가 된다. 어. 이런 이슈로 오늘 이게 막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안에는 이렇게 딱 그게 있어 상한선이 있어서 네. 35층 더 위에 지면 안 돼.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것도 더 높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낮게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으나.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 이해하시려면은 또 용적률하고 네. 그 건폐율의 개념도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좋긴 한데 예. 제가 용적률 설명을 15년째 하고 있지만 네. 할 때마다 실패를 하거든요. 네, 그래도 용적률과 해보세요. 예. 건폐율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일단은 대지 면적을 100이라고 봤을 때요. 예. 저희가 말한 1층 딱 대지 면적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음. 건폐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대로 바로 그 수평 위에서 내려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봤을 때 네. 건축물로 뒤덮인 2D, 면적의 2D네, 넓이 2D. 예. 네, 건축물로 뒤덮인 면적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당이 전체 토지의 비율이 얼마나 되냐 그 얘기죠. 근데 예. 그냥 러프하게 예를 들면 대지 면적이 딱 100인데 네. 어떤 마트 건물이 있어가지고 예. 1층짜리 초대형 마트여서 그 대지 끝선에 정확히 맞아가지고 딱 100이라는 면적을 건물이 다 뒤덮고 있다. 예. 그럼 100이고. 이게 건폐율 100%. 예. 예. 층하고는 인 무관한 거고요. 개념. 네. 네, 건폐율은 그냥 위에서 봤을 때 이거죠. 예. 그래서 건폐율이 10%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지의 10%만 건축물이 네. 위에서 그 수직 투영했던 거고 마당이 나머지 90%는 예. 비어 있는 예.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예. 건폐율 개념이고 네. 용적률은 아시겠지만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하면은 그 대지 면적 100을 저희가 거기 건물을 올리니까 예. 네. 그 건물을 올릴 때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아파트 30층이라고 하면은 1층 면적, 2층 면적, 30면적부터 30층까지의 면적. 다 네. 더한 네, 바닥 맞아, 다 면적. 더하죠. 여기서 그냥 간단한 산수인데 예. 건폐율이 10%짜리인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네. 이게 30층짜리 건물이라고 한다면 예. 용적률이 몇 %죠? 300%죠. 300%. 10 곱하기 30.
야 이런 천재 같은 학생들 같이 예. 일단 네. 맞아요 예. 맞는데 네. 이게 정말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에서 봤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지 면적 10%인 건물은 없고 건물이 매우 여러 동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예를 들면 6개 동, 12개 동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그 예. 동을 다 더한 건축물의 면적이 건폐율로 나오고 그게 층수로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럼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 주거지는 300%의 용적률 상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보통 예. 네, 여기 갖고 있고 그럼 여기서 모든 건물을 35층까지 지었을 때 예. 건폐율은 역산하면 몇 %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10%네요? 약간 8%쯤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예, 그 이제 정도네요. 완전히 어. 이해하셨네요. 네, 여기 네. 영재들이 8, 9%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 이론상 8%의 건폐율이 맥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 값이 되는 건데 좀 이상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35층 네. 아니라 350층도 지으려면 지어라. 그러면은 350층으로 가면은 진짜 막 지어라. 예, 짓는데 다만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맞춰라.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층수를 풀어줬다고 해서 네. 건축물을 더 짓는다는 더 그런 컨셉이 똑같은 아니고 걸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거기 지어지는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네. 용적률로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 건물을 더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층고만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둘 수 있다는 아니 그럼 개념인 거죠. 그렇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35층이니까 35층에 맞게 마당을 요만큼만 했는데 위로 50층으로 짓고 네. 대신 좁게 땅을 좁게 해가지고 위로 쭉 이렇게 올리거나 네. 아니면 그냥 35층으로 맞춰서 땅을 좀 그렇죠. 넓게 쓰거나 그 둘 중에 하나네요. 분유통처럼 생긴 건물을 지을 거니 아니면 길쭉한 걸 지을 거니. 길쭉한 대나무 같은 건물을 지을지는 너희들이 선택해라. 네. 그거네요. 대나무도 네. 허용한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결국은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똑같을 거다. 네. 네.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나와서 예. 시장에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오고 나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완화될 거라는 시장의 전반적인 그런 인식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35층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회법상의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계획을 무조건 따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개별 단지에서 네. 우리는 막 국제 현상 설계 공모도 했고 엄청나게 멋있게 이거는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축물이니까 45층으로 짓고 싶다. 또 스카이라인 다변화를 해가지고 밋밋하지 않게 완전 멋들어진 설계를 해도 그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 도시계획위원 입장에서는 그 상위 기준인 서울 2030 도시계획이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어겨도 되는 뭐 명분과 근거 이런 걸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무조건 강제적으로 뭐 따라야 된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게 예. 있었을 때 도계위 멤버들이 그거를 어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그냥 조합에서 올라오는 설계안들은 다 35층 따라서 지난 한 8년 동안 계속 지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시의 정비 사업들은 대부분 다 35층으로 됐었는데 네.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층고 제한에 대한 어떤 기준은 사라지다 보니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으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이거를 시장에서 되게 환영을 했었던 게 오늘 특징이었던 것 같고 네. 이 뉴스가 나오니까 재건축이나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고 규제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오늘 뭐 건설주도 일부 상승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시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서울시장 바뀌면 또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리한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서울시장의 의지가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뀔 수도 있구나 그거. 네. 그런데 그 지난 사실 2014년에 35층 층고 기준이 도입됐을 때도 네. 그 35층 기준이 대체 뭐냐 그러게요. 엄청 따졌었거든요. 네. 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옛날 자료를 딱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35층 부분이 되게 간단하게 끝나요. 딱 한 페이지에 딱 끝나버리거든요. 네. 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긴 하겠지만은 35층에 대한 어떤 근거가 이렇게 명확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이라는 근거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랑 비슷하게 35층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획일적이다. 네. 그리고 이랬었거든요. 다만 거기서 그나마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높은 건물일수록 사람에게 위압감을 줘요. 그렇게
느껴져요. 높은 건물 숲을 네. 네. 저희가 걸어갈수록 저희 시선의 그 차이로 느껴지는 그런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보행자는 위압감을 보행자가 느끼죠. 위압감을 많이 느끼죠. 저희가 저층, 네. 막 예를 들면 5층 정도로 되어 있는 70년대, 80년대 지었던 그런 아파트 단지를 가면은 네. 되게 시선도 편안하고, 편안하고 하늘도 많이 네, 위에 보이고. 다 뚫려 있으니까 네. 위에 네. 다 뚫려 있으니까 편안한데 현재처럼 이렇게 높은 고층 건물로 되어 있는 거는 건물 사이만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위압감을 느끼죠. 위에서 내려보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예. 기본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보행자는? 보행자가. 그래서 35층 층고를 특히 한강변 라인에다가 적용하기를 바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한강이 서울에서 가장 지대가 낮을 거 아니에요. 예. 지대가 낮은데 거기서 바로 35층짜리 건물이 그냥 더 높은 건물이 빡 들어가면은 너무 한강변 쪽으로 또 그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또 층수를 이렇게 점점 뒤로 올수록 높아지도록 또 세팅을 해놨거든요. 아, 그럼 예. 한강과 바로 마주한 그 네. 아파트는 층고 제한이 낮게. 따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바로 이렇게 딱 되면 또 안 되게. 몇 층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15층 되고 30층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계단식으로. 셋백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 이 건축용어로 뒤로 빠지는 이 셋백을 시켜서 건축물 올라갈 수 있게 이런 걸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근데 이것도 나라마다 달라서 어떤 나라는 그냥 그냥 강변에 네. 엄청난 그냥 최고층 건물을 그렇죠. 건설하기도 네. 하긴 하거든요. 그거 네. 보면 또 멋있어요. 아, 그게. 멋있죠. 저도 그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그거 맞아요, 자체가 맞아요. 관광이잖아요. 저도 카이로 타워 올라서 거기 회전식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 나일강 딱 올라서 이렇게 쭉 알렉산드리아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거를 조망하면서 막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엄청 좋았거든요. 예. 갔었다고요? 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집트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집트 생활을 했었는데 와. 와. 저를 보면 파라오의 저주가 저한테 네. 얹혀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어. 살람 알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예. 아무튼 근데 네. 그런 2014년 도입될 때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 뭐 문화재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그 산들이 이제 그 정도 레벨이 되기 때문에 산을 또 가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도입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요새 저도 느끼는 건데 요즘 한강변 뭐 88이든 예. 뭐 강변이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35층 그냥 거의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렇죠. 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게 바뀌게 되면은 좀 재밌는 건축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는 있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층고를 제한하면 뭐, 즉 분유통 같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대나무처럼 높은 걸 못 지으니까 대나무처럼 지으면 좋은 이유는 마당이 넓어져요. 그래서 높은 건물 바로 앞에 있으면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네. 그 대신 그 높은 건물 주변은 공지로 넓게 이제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활용도가 여러 가지 옵션이 여러 가지 생기는 느낌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100층을 지어놓고 네. 주변을 넓게 이렇게 튀어놓을 거냐, 네. 아니면 그거를 4등분해서 네. 25층짜리 다 4개 이렇게 꽂아놓을 박아놓을 거냐? 거냐 하면 박아놓으면 위압감은 덜 들 수 있는데 답답할 답답하긴 수도 할 있고 것 뭐 그 같고. 의견에 따라 다를 수 네, 있겠죠. 지금 여기 뒤 배경에 있는 저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서울 이미지가 왼쪽이 그러네요. 육산부터 어. 여기 그러네. 파크원까지 쭉 나와 있는데 예. 예. 이게 지금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의 전형적인 표거든요. 아, 건축물 높은 전체가 것도 있고 네, 높은 것도 있고, 스카이라인을 낮은 이렇게 것도 했는데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평평하게 돼 획일화된 있네요. 그러니까. 일자형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짓고 나서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거 같아요. 네, 일자형 스카이라인을 갖고 있어서 이걸 지금 신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동일한 높이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재미없죠. 재미가 없죠. 서울시 전체에서 스카이라인 제일 예쁜 지역이 여의도인데 그럼에도 아마 이게 불구하고 바뀌게 되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재미있는 스카이라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을 때는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것 같은 게 저게 예쁘네 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의 시선과 문화였을 거예요. 각이 맞고 딱 질서가 맞는 게 좋지. 그리고 지금 이 재건축 관련해서 오늘 그러니까 아까 시장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요즘에 부동산 씬에서 전문가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이후에 재건축이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양 후보께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둘 다 일단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죠. 뭐 네.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해주겠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도 있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또 층고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만약에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풀어주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더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이슈가 뭐 자연스럽게 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요, 발표하면 서울시가 그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서울시 같은 경우에 너무 커서 예. 자체적으로 그 도시의 기본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운영 관리할 정도로 크다 보니까 1990년부터 자체적으로 처음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서울시의 어떤 건축 기준은 그냥 서울시가 정하게 된 거죠. 네, 이게 참 역시 어쨌든 그러니까 35층 넘게 커지니까, 지으면 네. 35층을 넘겼다는 이유로 허가를 안 해주고? 반려를 하는 거는 아니고 대개는 음. 그냥 위원회를 안 열어. 아니요. 대치음마 같은 경우에도 건축 네. 설계를 그 국제현상 공모 설계를 하면은 예. 그 35층 룰을 좀 마- 벗어날 수 맞춰서 있다고 가- 생각해서 네. 맞춰서 갔지만 기본 계획이 35층까지인데 그걸 네. 어떻게 그러니까 거꾸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그 다 잘 봤는데 음. 저희 기본 계획이 서울 기본 계획상 이렇게 35층까지 돼 있는데 이거를 뭐 넘었을 때 뭐 좋은 점 나쁜 점 다 효용 비교해 가지고 반드시 꼭 무조건 넘어야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회의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게 없음으로 인해서 더 자발적인 설계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중에 예. 네. 세대수 많은 대단지 재건축은 더 오르겠네요. 완전 건축물이 일단 멋있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뭐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 재건축해서는 60층짜리 아파트 못 짓고요. 네. 어느 정도 넓이가 이렇게 있어야 야 열채 짓느니 뾰족한 걸로 세 채 짓고 말자 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래야 뭐 60층 70층짜리 아파트도 짓는데 터가 좁으면 한 동지어 올려봐야 한 3, 40층 짓고 끝이죠. 맞죠. 실제로 막 그렇게 너무 극단적인 갑자기 막 51층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층고를 갖고 있는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네. 그리고 건축물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축비가 매우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지만은 그게 몇 층 정도까지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다 갑자기 튀어요? 그게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펌핑으로 보낼 수 있는 레벨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콘크리트 펌프카가 예. 지상층에 세팅이 돼서 거기서 쏘는 개념이잖아요. 네. 물론 스테이셔너리라고 해서 그 음. 사이트에 펌프카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콘크리트 펌프카를 불러오게 되는데 네. 그게 거의 한 25층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원래부터 잘 안 돼요? 그때 그 붐대가 거의 끝에 걸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건축물이 아주 길면은 이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가래떡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가래떡을 이렇게 딱 그 세우려고 해도 안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래떡에 강성이 없기 때문인데 네. 근데 그 정도 긴 가래떡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네. 이게 이렇게 휘는 일이 발생해서 네. 이거를 좌굴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 휘는 거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허리를 꽉 잡아 대나무 네. 그 대나무 마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대나무 마디처럼 그 허리를 딱 잡아줘야지 그게 건물이 안 휘어요? 건물이 건물이 예. 그러니까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수직 하중을 다 맞춰서 세우더라도 이게 너무 길면은 그렇지. 이렇게 배가 나와 버릴 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배가 나와 버리거나 이렇게 옆으로 휘어 버릴 수가 있어 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벨트를 잡아줘요. 구조적으로 예. 벨트를 예. 잡아주는데 이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아이파크 사고에서도 슬라브가 무너지다가 그 벨트층에서 멈췄거든요. 그걸 벨트 체인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벨트층 층, 그 어, 예, 어. 구조를 그 높이에서 잡아줬었는데 슬라브가 다다다다닥 치다가 그 벨트층이 가장 구조 강성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딱 멈췄죠. 멈춰. 네. 아. 네, 근데 고층 아파트를 가면 다 이런 벨트층이 존재하는데 예.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이 한 번 잡으면 되는 거를 2번 잡아야 되고 예.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또 막 3번 잡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비용이 공사비가 완전 산으로 가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리고 그 정도 레벨까지 가면은 지금 63 빌딩도 그런데 예. 관성에 의해서 진동이 있어가지고 흔들흔들. 네, 이게 자연스럽게 그 진동 주파수가 있어서 건축물이 흔들려요. 예. 네. 이렇게 그 꼬다리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차체가 낮은 차를 타면은 승차감이 좋지만 음. 그 높은 차를 타면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랑 똑같이 건축물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그 많이 흔들려서 예. 그 진폭이 커진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이게 그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들려요. 느껴요, 그거를. 음. 그 건축물이 흔들린다는 거를 잠잘 때나 이럴 때 느껴가지고 네. 그런 고층 주거가 꼭 편안한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치만 저희가 한 50층까지는 지어도 어느 정도는 다 된다는 괜찮아요? 게 다 괜찮은 건데 공법이나 내지는 건축비가 50층까지는 50층까지는 그냥 괜찮아, 그냥 이제는 뭐 조금, 쉽게 지을 수 있죠. 50층까지는 괜찮다. 네네. 아, 그러면 뭐 저는 이렇게 높이 지으면 얇고 높게 대나무처럼 지으면 예. 가늘게 높게 지으면 아, 그게 세상에 대나무처럼 그렇게 그 가늘게 해서 대나무도 50층까지 가지 않습니까? 완전 낭창낭창 그 아니 아까 그 용적률 그 충고 예, 비유해드리느라 그렇게 될 말한 수가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50층까지 가면은 그 상부 구조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네. 그 상부 구조를 받치기 위해서 밑에 하부 구조도 엄청 두껍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롯데가 이렇게 네, 그 롯데도 그 슈퍼 컬럼이라 그래서 네. 이제 초, 고,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예. 컬럼들이 이렇게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예. 밑으로 가면 갈수록 두껍거든요. 그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얇아서 슈퍼 예. 컬럼. 아. 그렇게 되어 역시 있으시죠. 이과의 설명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 저 직접 구조를 좋아해가지고 아파트 직접 지어봤죠. 아니 저는 옛날에. 아파트를 안 지어봤지만 네. 아파트보다 일반 건축물을 지어봤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 짓는 공법들은 일반 건축물에서 전부 다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짓진 않았지만 지을 수 있다고 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040에서 35층 룰을 없앴다고 하면 네.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얇게 위로 할까? 네. 가늘게 위로 할까? 뭐 넓게 이렇게 낮게 할까? 네.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가늘고 길쭉하게 지으면 비용이 많이 들면 네. 과연 얼마나 많이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만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다 35층고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45층고를 갖고 있다면은 프리미엄이 엄청나요. 프리미엄이 45층 있으니까. 층고에 대한 기본적인 프리미엄은 높게 형성될 겁니다. 그리고 되게 30층 이상으로 간 층에 가보면요. 네.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뷰와는 차원이 다른 뷰가 나와요. 아 뷰가 어. 흔들린다며 근데. 아니 흔들림을 충분히 극복하고 남을 만한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팔 때 네. 그냥 잠깐 가서 보고 뷰를 보고 감동받고 계약서에 사인하기 때문에 네, 네. 흔들림까지 못 느껴요. 아. 그거는 이제 매수한 다음에 느끼는 거고 네. 어차피 매도자는 또 속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엄청 혼났었는데 네. 갔는데 전방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덜컥했는데 가니까 하자가 많아가지고 아. 수리하는데 오래 걸렸었는데 아하. 근데 어쨌든 이 이슈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까지 조금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예. 높아지겠네요. 네. 아 그러겠네요. 재밌어지겠죠. 반드시 높게 건축물이. 짓는 게 또 계산기 두드려 보면 네.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특히 뭐 새로 짓겠다 하면 그냥 20억이잖아요. 예. 20억에서 건축비가 음. 3억밖에 안 들어요. 하하 저 그래서 다음 뉴스 건축비로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가소롭다는 반응이었는데. 그러니 건축비가 2배나 듭니다. 네. 50층, 60층 올리면 네. 건축비가 2배나 듭니다 해도 아 그래도 6억이야. 그래도 23억이에요. 아, 20억과 23억인데 60층인데 23억, 예. 20층인데 20억, 어. 그럼 60층 23억이 당연히 훨씬 더 잘 팔리거나 더 많이 오르죠.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그러니 다 높게 지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예. 그다음 뉴스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 때문에 네.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많은데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와서 갖고 왔거든요. 네. 이거는 뭐 한국경제에서 썼던 기사인데 러시아가 한국 집값 올린다, 뭐 전쟁 후폭풍에 현장이 초비상하고 있다, 예. 자재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내용인데 자재비가 올라가면은 또 건축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비가 올라가면은 결국 주택 공급 가액이 상승을 하고 그렇겠네요. 주택 공급 가액 상승하는 만큼 주택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자재비가 올라가는 건 최근 트렌드고 이거 화면 한 번만 더 이거 봐주시면은 예. 2월 25일 금요일 기준으로 3월 1일부터죠. 네. 그 기본형 건축비도 인상이 됐어요. 저희가 이거를 1년에 2번 정도 고시를 하고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를 예. 작년 9월에 하고 3월에 하고 또 올해 9월에 하는 예정인데 이 기본형 건축비도 올렸고 올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올린 근거가 뭐냐? 최근에 기본형 건축비 올라가는 추세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작년 9월에 3.42% 올라간 게 네, 가장 네. 많이 올라갔던 거고요. 네. 이번에도 2.6% 올렸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한번 올리긴 또 한 올랐네요. 거예요. 예. 근데 그 올린 근거가 결국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뭐 철근 가격 올랐다, 레미코 가격 올랐다, 시멘트 가격 올랐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건자재 가격 올라간 거랑 노임이 올랐다 이런 거를 반영해 가지고 기본형 건축비를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정도로 끝나면은 또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를 예. 계산을 해야지 될 거 아, 아니에요. 그것도 됩니까? 네. 그 예측도 돼요? 아니 이제 한번 예.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거는 저도 애널이다 보니까 다른 네. 애널리스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애널이 일단 정리한 자료인데 예. 이걸 보시면은 GS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네네. 이 회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만 10년 동안을 이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공사 원가인데 예. 예. 이게 단위는 10억 원이니까는 2011년에는 매출 9조 원이었고 원가 8조 원이었고 예. 2020년에는 10조에 8.5조 원이었는데 네. 그 원가가 재료비, 용역비,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져 있어요. 네네. 재료비는 진짜 말 그대로 들어가는 재료비. 사급 재료비. 예. 그리고 외주 용역비는 대체로 인건비. 하도급을 주잖아요. 대체로 특수 공정에 인건비. 대해서 예. 그거는 외주 용역비. 기타는 뭐 자기네가 쓰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재료비가 33에서 지금 한 24% 정도로 내려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GS만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재료비는 현재 한 24, 5% 정도 돼 있고요. 두 회사 다 비슷하게. 그리고 외주비가 한 45%, 대우는 외주를 좀 많이 줘가지고 55% 정도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가가 지금 직접 공사비에 들어가는 공사 원가 재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이 재료비 포션에 있는 부분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재료비도 어떤 재료가 있냐면 골조용 재료 전체가 다 있어가지고 뭐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등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 마감 재료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전부 10% 올라가면은 건축공사비가 2.5%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건축공사비가 2.5% 올라가는데 네. 그 2.5% 올라가는 게 분양가랑 어떻게 연결되냐? 그 저희가 분양 가격을 두 가지를 제가 갖고 왔는데 하나는 작년에 서울에서 분양했던 가장 비싼 아파트인 서초구에 있었던 레미안 원베일리. 예. 예. 여기에서 분양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59A는 전용 59제곱미터 25평인데요. 이거 분양 가격을 결정할 때 아시겠지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대지비가 얼마냐, 건축비가 얼마냐를 더해 가지고 분양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보시면은 전용 59제곱미터의 일반층 10층에서부터 16층까지를 일반층이라고 하는데 저 일반층이 4억 477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저게 건축비예요. 이 건축비가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재료비, 외주비,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는 재료비가 10%다 올라가면 한 2.5% 올라가는데 그 2.5% 올라간 그 건축비가 전체 분양가에는 또 한 25%,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버퍼를 해가지고 사실상 공급가액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이 4억 470만 원을 25평으로 나누면은 평당 얼마 나오냐면은 제가 적어놨는데 1,610만 원 나와요. 건축 단가가. 예. 이게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거 높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네. 갑자기 허무해졌어요. 아니야 높아. 보통 네, 생각할 때 아파트 평당 공사비를 뭐 네. 600만 원이고 고가주택은 800, 900 잡고 800, 막 이렇게 아.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는 아파트 평당 공사비인데 그 아파트라는 게 실내평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전체 건축 면적이라는 거는 그렇죠. 단지 전체에 다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약 면적도 있고 서비스 면적도 있고 그럼 계약 면적도 지하에 있고 막 이렇게 커뮤니티 있는데 센터 만들고 하는 게 그렇죠, 다 그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공사비를 결국 분양을 통해서 다 그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은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 이제 담당을 해야 되는 전체 공사는 평 1,600 정도가 되는 게 이게 서울 초고가 아파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산성역 포레스티아라고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건데 네. 이거는 얘를 보시면은 이 친구도 대지비랑 건축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전용 59제곱미터의 건축비 일반층이
2억 1천만 원으로 분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는 4억 그 770만 원이고 여기는 2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2분의 1 정도 되고요. 평당 건축비가 환산하면은 840만 원 정도로 공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결국은 대집이 차이가 크다는 거기는 한데요. 아파트 짓는 거야 강원도에서 다 짓든 땅값이니까. 서울에서 짓든 네네네네. 원가 똑같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건축비는 요즘에 짓는다면은 일반적인 중위 지역에서는 건축비가 25평 기준으로 평당 한 3억대가 정도 나올 것이고 예. 고가나 초고가로 가면은 25평 기준 평당 4억대 건축비가 나올 건데 예. 대집이는 매우 큰 차이를 입지마다 둘 거기 때문에 분양가는 다 대집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건축비가 차지하는 포션은 뭐 인서울에서는 이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있다 하더라도 1% 이내인 거고요. 네. 외곽 저희가 수도권 3기 신도시나 이런 쪽에서는 2% 정도의 알겠습니다. 그런 물가 상승 요인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러시아산 예. 뭐든 간에 원자재가 올라도, 많이 올라서 엄청 올라도 별 영향 없다. 건설 이군요. 원가에는 어. 1,000만 원 이하다. 네. 그런데 그건 맞는데 또 그거를 막 뭐 러시아산 원자재가 올렸다고 저희가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 네. 또 유연탄이 올라가면 시멘트가 올라가고 시멘트가 올라가면 레미콘이 올라가고 레미콘이 올라가면은 공사 단가가 올라가고 약간 이런 그 서로 간의 공급자 간의 또 계약을 다 체결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네. 지금 올려야 되는 환경이면은 바로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공급 가액을 결정하고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장기 네. 공급 계약을. 음. 그러니까 시멘트 업계에서는 지금 22년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멘트 원재료 가격이 유연탄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예. 내가 원가가 많이 들어서 들것 같다. 네, 실적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관료 열고 그래서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음. 레미콘 가격도 레미콘 업체들도 보수적인 2022년 경영실적 전망을 하면서 관료 열고 시멘트 가격이 매우 인상이 될 것 같으니까 저기 자기네들도 올해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당연히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써야 되는 건설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건설회사들도 2020년 가이던스를 전부 다 냈는데 네. 작년에 예를 들면 주택의 그 매출 총이익률을 한 13%로 잡았으면은 올해는 다 한 3%포인트씩 다 감소시켜가지고 올해 우리 실적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왜 안 좋냐 얘기하면은 다 건자재가 올라오 단계별로 예, 다 올라올 올라서 예정이어가지고 저게 올라올 예정이어가지고 저게 올라오는 걸 고려해서 지금 원가율을 조금 높게 잡아놔서 우리 마진이 좀 스퀴즈 되고 있다 이렇게 또 가이던스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만약에 그 공사 단가까지 올라간다면은 작년 수준의 원가율이 그대로 나오겠죠. 네. 근데 현재 올해 그냥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그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가이던스들은 다 인상을 전제로 원가율을 작년 대비해서 한 2~3%포인트 이상 버퍼를 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낸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가이던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만한 상황이 맞는데 그냥 서로 다 이렇게 그냥 뭔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경로를 서로 한 발씩 그냥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말씀 나오신 김에 건설회사 주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로서? 지금요? 네. 지금 양 후보가 공급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네. 근데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거 화면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 좋은 질문이었나 보다. 화면 하나 이거는 하나투자증권 송유리 매널리스트 자료에서 네. 저도 이런 자료를 많이 특히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건설사는 다 상장 기업들이고 3프로에서 다루는 기업들이 비상장 건설 한국건설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건설사 상장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결국 메이저 상장 기업들은 상장 대형사들이 주택 공급이 늘어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15년도에 메이저 5개 합산 14만 호까지 공급이 늘었었는데 이게 16년, 17년, 18년에 계속 쪼그라들었어요. 예. 그래서 주택의 마진율이 좀 개선되고 이러면서 실적이 좀 따라준 건 있는데 일단 저희가 Q하고 PC 이 세 가지로 좀 많이 시장을 보는데 일반적인 산업 같은 예, 경우에는 Q가 감소하니까 그렇게 좀 좋게 볼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Q가 왜 감소했냐? 이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정비 사업에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예. 신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공공주택 건설 사업보다는 정비 사업에 확실히 강점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정비 사업이 좀 활성화돼야지만이 이 대형사들이 전반적으로 장래 먹거리가 좋다 이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단순 주택 공급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돌아서야지 대형사에 좋다 이렇게 그 사고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은 주로 브랜드랑 하니까. 맞아요. 브랜드 건설사를 선호하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모 건설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정비사업 씬에서 거의 조금 밴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인지도가 따라갔던 것처럼 네. 매우 대형사들이 그 추구하는 시장인데 2018년 6월부터 뭐 정비 사업이 사실상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그 후속 정비 사업이 좀 없어지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예. 대형사들한테는 우호적인 시장 흐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거가 예. 어떻게 보면은 한 4년 만에 매우 크리티컬한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음. 근본적인 변화이죠. 그래서 선거가 대형 건설사들한테 너무 중요해져 버려가지고 일단 너무 중요해졌는데 네. 근데 두 후보 다 예. 재건축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를 서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서울 도시계획에서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층고 제한 규제를 또 이번에 열어줬기 때문에 센티는 좀 확실히 돌아설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그냥 펀더멘탈리 보더라도 그냥 뜯어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은 좋은데 이런 거잖아요. 실적이 좋은데 이 실적 계속 갈 수 있어? 앞으로는 더 좋아? 약간 이런 걸 물어보는 그렇죠. 건데 앞으로 더 좋냐는 거에서 제일 코어가 정비 사업이었는데 앞으로 정비 사업이 좀 좋아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과거까지는 잘 모르겠다 예.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괜찮은 뭐 타이밍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많이 비싸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 히스토리컬리 보면 건설회사 주가가 지금 요즘 주가가 그럼요. 그렇다면 음. 저는 앞으로 일감 많아지는 쪽에 음. 아. 베팅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특정사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네. 가령 그 대림산업이 분사한 DLENC라는 예. 그 예.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시총이 예를 들면 한 2조 5천억 정도 되면은요. 예. 순현금으로 예. 순현금으로 그냥 예. 보유 현금이 아니라 부채 예. 다 차감한 순현금으로 1조 이상 가지고 있는데 네. 와. 2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을 9천억대를 내고 순이익을 6천억대를 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저희가 버핏식 사고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회사를 통째로 갖고 있다면 2년 만에 투자금 다 예. 회수하는 거의 그 정도의 그 실적을 내고 있는데 9천억이 순이익이라고요? 9천억이 영업이익이고 순이익은 6천억. 회사가 예. 어디라고요? DLNC? 요즘 예. 다 이래요 건설사는. 예. 네, 건설사는 다 이런데 근데 왜 건설사를 안 사냐면 이런 이유로 안 사는 거거든요. 정비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18년 6월부터 안전진단 강화를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부터 시작해서 규제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정비 사업을 속도를 올린 게 없었어요. 참고로 서울에는 160개의 정비 사업지 재건축만 160개 네. 정도가 존재하는데 예. 안전진단 단계랑 그 조합 설립인가 단계 100개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여기 지금 병목으로 걸려 있는 거죠. 초기에서 진도 안 나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지만 안전진단 다 통과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못 나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용적률 그런 이슈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네. 양 후보가 용적률 완화해주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안전진단 완화해주겠다고 하죠. 음. 제초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서 한쪽은 제초안 완전 완화해주는 거고 한쪽은 예. 조건부로 완화해주는 건데 그거 선거 지나면 공약 지켜요? 보면은 대부분 다 지켜왔습니다. 지켜요? 네. 이게 지금 2017년 공약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은데 네. 네. 그게 은근히 다 잘 지켜왔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건설주 센티 개선은 확실히 좀 임팩이 있을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네. 네, 제가 만약에 현직 애널이라면 지금 막 그냥 100장씩 레포트 썼을 겁니다. 막 매수, 이런 거 스트롱 이런 거 바이? 남아가지고. 스트롱 바이. 네. 아니 뭐 몇 년간 쉬었는데 어. 펀더멘탈 다 좋아지고 센티멘트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재무적인 수치도 다 좋고 다만 우려가 몇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네. 건설사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우려가 이런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건설회사는 신규 투자를 안 해도 되는 산업이에요. 기술 투자나 이런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 없거든요. 네. 대표적인 서비스 산업이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그렇게 잘 벌면은 좀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거나 여러 네. 가지를 해볼 만한데 그걸 그렇게 안 하더란 말이죠. 그걸 그렇게 안 해왔고 그리고
또 아까 이런 근본적인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정비 사업이라는 약간 코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예. 우려가 약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연초에 있었던 그 광주의 안전사고로 인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네, 맞아요. 중대재해법 이슈도 좀 이게 결국엔 다 비용 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현재 건설사들의 그 실적 레벨이라는 게 뭐 영업이익 뭐 8천억, 9천억 이렇게 시가총액은 2.5에서 3.5조 원 다 이 정도다 보니까 예. 그냥 그 정도의 비용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다 감당할 수 있는 레벨까지 된 것 같은데 주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성장성인데 이 정비 사업이 좀 약간 풀리는 얼마나. 게 어떻게 예. 보면 제일 코어가 아니었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이 풀리는지. 됩니다. 예. 올해 집값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저는 굉장히 정책 의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택시장 전체적으로는 현재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내리는 걸로. 네. 예. 그런데 그 세그멘트를 뜯어보면은 또 재건축만큼은 약간 좀 모멘텀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여러 예. 가지로. 그래서 재건축 선거 대상 아파트. 네 맞습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주택 정책 어떻게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저는 이미 변수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22년 8월에 임대차 입법 갱신하는 그 건이랑 예.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이슈하고 예.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슈하고 그리고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갖고 갈지 아닐지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돌이켜 보면은 2018년 연말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우리 주택 시장이 약세가 나타났던 기간이 있었는데 네. 이 기간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그 좀 돌고 돌아서 연준이 대차제표 축소하고 약간 이랬던 기간이었거든요. 4조 예, 달러로 예. 3.6조 달러로 이렇게 18년도 하반기부터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개방 경제니까 외부 변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런 것까지 좀 같이 고려한다면은 지금도 대차제표 축소 그러니까 양적 긴축 얘기를 금리 인상기 끝내면 한다는 얘기를 어쨌든 연준에서 했는데 네. 그 양적 긴축에 대한 시점이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뒤로 이연됐다는 그 사고들을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까지 5개 정도 좀 변수를 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선거 끝나면은 이 중에 정말 4개는 거의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선거 이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굉장히 알찼던 느낌이 드는데요. 아, 부동산 네. 제가 알차다니까요. 네. 최상욱은 항상 알차. No. 부동산도 알차고. 이제 앞으로 이과식 설명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과시 설명 좋습니다. 네, 특히 뭐 건축이나 구조나 막 이런 쪽으로 얘기를 네.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때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도 생각나는데 뭐 이렇게 하이힐 이렇게 박듯이 하는 그거 뭐였죠? 막 그거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박는 거 네, 파일이요, 파일. 파일. 네. 그것도 되게 그 인상적이죠. 매트 기초하고 그 파일 네. 기초 박았을 때 그리고 저희가 그 리모델링 다뤘었는데 네.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좀 네. 잘 안 된다고 네. 했었는데 네. 13년 이후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자 인가를 다 받고 철거까지 다 끝난 송파 성지 아파트가 네. 분양을 하더라고요. 네.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거의 뭐라 그럴까 거의 뭐 그런 시범 사례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나더님이 문이과 분리 좀 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지적을 문과과 해주셨네. 분리 안 하겠습니다. 저도 좌뇌우대 복합형이어가지고 보니까 요즘 이게 예민해. 문이과 분리는 했는데 네. 통합 과정 해가지고 지금 입시에 난리 났다는 거잖아요. 저거 지금. 저는 뭐 누가 인간이 우월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네. 각자 다른 거죠. 다만 그냥 설명하는 스타일이라고 네,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네. 문과세까지는 부과하면 안 되는데 네. 이과 수당은 좀 줄만하다. 아이. 물론 이렇게 저처럼 네. 이공계 공부하고도 네. 저 문과 영역에서 밥벌이하는 사람한테까지 네. 줄 건 아니지만 아니, 수당은 안 해도 요즘 시장이 이과가 워낙 좋으니까 워낙 그쪽이 좋아서 사실 수당을 안 줘도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아가요. 이미. 그래서 이과 수당 같은 걸 줘야 어. 줘서 이과 쪽으로 자꾸 좀 몰아야
이과 인건비가 또 안정이 되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과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과가 부족하니까.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네. 그거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자꾸 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그게 공급이 늘어나지. 음. 중요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예. 바로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죠. 최상욱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